안녕하세요. 내과학회 속닥속닥 채널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호흡기 질환이라는 주제로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삼성서울병원의 중환자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치령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배경은 호흡기내과 전문이고요. 오늘 그 환경과 호흡기 건강 관련해서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여의도 성모병원 호흡기내과의 안태준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성모병원 호흡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안태준이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1시간 정도 저희가 참여해주신 분들의 실시간 질문도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저희가 이미 준비했던 질문들 몇 개 하고 안태준 교수님이 환경과 호흡기 건강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히 좀 리뷰해주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렴한 질문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질문은 기흉 수술이 있는 분인데 가끔씩 심장이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아요. 조이듯이 아픈 통증이 있고 숨이 쉬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다. 잠깐 시력이 나면 좋아지긴 하는데 엑스레이 찍은 편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우선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기흉 수술이 있으시다라는 것은 대부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폐에 이제 폐포라고 하는 기본 단위가 늘어져 있는 폐기종이라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젊은 분에도 생기지만 흡연자에서 연령 있는 분에서도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 흡연력이 있으시면서 어떤 정도 연배가 있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가슴이 조이듯 아프거나 숨쉬기 힘들다고 할 때는 우선 호흡기 질환과 심장 질환에 의한 악화나 이런 것들을 감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빠지는 상황이 특히나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더 심해지신다면 첫 번째로 협심증이라든지 두 번째로는 폐 기종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폐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 과정에서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흉이 같이 잘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해야 되고 다만 이러한 검사들은 단순 엑스레이로는 진단이 되지는 않고 이제 호흡기내과라든지 내과 기반에 방문을 하셔서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보시고 폐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지 보신 다음에 필요에 따라 CT를 찍거나 이후에 심장내과를 방문하셔서 협심증 감별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비특이적인 흉부 불편감을 가질 수 있는 병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기흉 수술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찬바람, 건조한 공기, 미세먼지 등으로 기침이 계속 나는데 기관지가 민감해서 그런 걸까요? 유독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심한 듯 합니다.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주로 보는 전공이 이제 기관지 질환 쪽인데 이제 여기서 아주 되게 정확하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찬바람, 건조한 공기, 미세먼지 그 외에도 어떤 분들은 뜨거운 바람, 습한 공기, 냄새, 담배 연기 또는 말할 때 웃을 때 이제 기침을 하십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이제 낮았다가 최근에 기침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기관지가 민감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기관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수용체라고 해서 감각을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물질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침을 하는데 그러한 민감도가 아주 예민해진 기관지 신경계가 그 감각을 느껴서 머리로 신호를 주고 그 신호가 다시 이제 악화 사이클을 그리면서 다시 기침을 예민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관지가 민감하다라는 표현이 이해하시기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있기보다는 보통 기저질환으로서 상기도에서 그런 것을 유발하는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든지 목 아래로 있는 하부 호흡기에서 예민해지는 천식이나 호상구성 기관지염 그런 질환들이 있고 단순히 식도염이나 역류성 질환들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구조적으로 폐 자체가 모양이 나쁜 경우 예를 들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기관지 확장증, 흑발성 폐섬유화증과 같은 폐섬유화 질환들도 기침에 예민해지는 기전이 이런 신경학적으로 예민해지는 기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지가 민감해서 그렇고 이런 경우는 정말 병적인 질환이 밑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침이 이유 없이
감기가 걸려도 한 2달 이상 지나는 것을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데 8주 이상 기침이 원인 없이 멎지 않는다. 또는 내가 1달에서 2달 사이 기침을 자주 반복을 한다 할 때는 호흡기내과 질환이 숨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진료를 보시면 대부분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개선하시면 기침도 없이 생활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걱정하시는 증상이 보통 8주 2달 정도 이상 계속되면은 주변 내과 전문의를 찾아서 진찰과 진료를 받아보시길 다양한 질환들을 감별하셔야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질문이 연이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자려고 하면 누울 때 꼭 한 번씩 기침이 나요. 심하게 나는 건 아닌데 병원에 가기도 뭐하고 몇 년째 그냥 두고 보긴 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주간 기침과 야간 기침의 원인과 병인이 조금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이제 이런 질환들이 숨어 있을 때 야간에 기침하는 경우, 천식 같은 경우에 기관지능이 떨어지면서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상기도 기침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누워 있을 경우에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증상이라든지 역류 질환 또는 이제 성대 자체와 후두의 이제 모양이 누울 때 변하면서 그런 물리적 자극으로 인해 기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하는 기침보다 밤에 누울 때 하는 기침이라면 더더욱더 그 기저에 이제 기관지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별해 보시면 기침 없이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막 부모님도 비슷한 증상을 찬바람 쐬면은 특히 에어컨 요즘 많이 이제 키는데 밤에 이럴 때 마른 기침 한다는 분이 있었고요. 부모님이라 걱정이 되는데 연세가 있으시다면 그 폐렴까지 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이제 질문 해주셨는데 혹시 뭐 첨언하실 게 있을까요? 질문? 요즘에 이제 더워지니까 다들 이제 에어컨에 대한 이제 고민, 왜냐면 사실 요즘에 뭐 냉방병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신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차갑게 하고 있지 않은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호흡기에 좋은 에어컨의 적정 온도는 24도에서 한 27도 정도이고 더울 때라고 하면은 외부 온도보다 5도 이상 차이가 안 나게 하는 것을 보통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도 차가 많이 나면 기침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에어컨 상태가 괜찮은가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을 점검을 잘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한마디로 미생물들에 의해서 기관지에 자극이 되면서 나중에 감염이 된다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접적인 쬐는 것이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쬐는 것으로 인해서 기침이 나신다면 간접풍이나 이렇게 이제 직접 쬐는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시면서 기침을 조절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호흡기 내과 전문이지만 처음 지금 오늘 알게 되는 것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 온도하고 5도 차이 정도 얘기도 하시고 직접풍도 있고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여름이 되니까 에어컨 필터를 이제 청소하는데 필터를 청소해도 안에 있는 쪽을 또 청소하려면 제가 직접 뜯어서 하긴 어렵고 이래서 이게 전문 업체를 또 요즘 보니까 해주는 업체들도 있고 비용이 좀 비싸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런 치료래 그 청소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다음 질문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 장소에서 오래 있으면 호흡기 건강에 직접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곰팡이 포자가 공기중을 떠돌아서 몸속에 흡수되기도 할까요? 이런 또 어려운 질문 주셨네요. 되게 상식선에서도 영향이 확실히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파고들자면 곰팡이 포자가 어쨌든 저희 몸에 노출이 되는 가장 제일 침투하기 쉬운 공간은 흡입입니다. 숨을 쉴 때 들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정상 면역계에선 들어온 것들을 잘 걸러냅니다. 폐포 안에도 이제 백혈구들이 역할을 하면서 그걸 제거를 하는데 특정 상황, 예를 들어서 이제 기관지가 그러한 이제 외부에서 노출되는 포자에 과민한 상태, 저희가 요새는 호상구성 염증 반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거로 인해서 기관지가 자극이 돼서 기관지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천식 같은 질환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에는 저희가 과민성 폐장염이라고 하는 폐 섬유화의 주요 원인이 곰팡이라고 하는 보고가 미국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면역 저하자, 이러한 폐에 있는 정상 면역계를 침투할 수 있을 정도로 면역이 낮은 분한테는
몸에 침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곰팡이로 인한 폐렴,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이라고 해서 전신 혈류라든지 신경계를 침투하는 이제 치명률이 높은 질환까지 가능은 한데 대부분은 중요한 것이 면역 저하자입니다. 그래서 뭐 골수 이식을 해서 또는 항암 치료를 해서 면역이 아주 떨어져 있을 때 그러한 특정 상황에서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진 않고요. 다만 곰팡이에 대한 한마디로 이제 호상구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잘 생길 수 있는 너무 습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라이브 질문이 하나 좀 추가로 방금 올라왔는데, 관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런데 일상 거의 대부분 구강호흡인데 이게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주셨네요. 뭐 사실 이제 뭐 구강호흡이든 비강호흡이든 이제 개인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좋다 안 좋다는 뭐 정해진 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강호흡을 하실 때 제일 이제 문제는 이제 결국 저희가 구강에 있는 미생물들이 특정 경우에는 폐 쪽으로 넘어가서 폐렴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흡인이라든지 이런 게 잘 생기는 이제 특히나 뭐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구강호흡을 할 때 구강 건조가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한마디로 구강 위생, 냄새도 나고 건조해지고 뭐 가래도 끼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만 잘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물을 정말 많이 마시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뭐 가글 하든지 뭐 가글하고 뱉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드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건조한 구강 상태는 꼭 좋아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꼭 뭐 구강호흡 때문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뭐 밤에 잘 때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이 있어서 그런 뭐 습도라든지 위생만 잘 관리하신다면 호흡기 건강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안심을 하실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연주를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수면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제 주변에도 뭐 연예인들도 수면무호흡 관련해서 많던데 수면무호흡과 우울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 혹시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자면 수면 무호흡도 이제 호흡기내과에서나 내과에서 보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만성적인 이제 무호흡 상태가 사실 잠의 퀄리티를 나쁘게 하고 실제 저산소증이 되면서 이제 무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이러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머리에 이제 영향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심장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인지기능 이런 거에 문제가 된다라는 보고는 이미 되어 있고 거꾸로 간접적으로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이제 계속 뭐 코골이가 심하거나 저산소증이 심해서 잠의 질이 안 좋으면 다음날 기분이 안 좋죠. 그런 식으로 영향을 간접적으로 준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이라기보단 이제 결과론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한 기분이라든지 상황이 잘 유발되실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우울증 환자분들은 더 악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수면무호흡 갖고 계시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호흡기 질환이 우울증, 지금도 우울증들 관련된 질문인데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전에 만성비염을 방치하면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알츠하이머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이런 질문이네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호흡기 질환 자체가 간단히 생각하면 주요 증상이 내가 기침을 합니다. 그리고 가래가 끓고 숨이 찹니다. 근데 요즘 다들 사회에서 코로나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대유행을 겪으시면서 기침만 하더라도 남들의 시선과 눈초리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인한 사회적 고립을 많이 느끼신다고 되어 있고 특히나 가래 같은 경우에 특정 분들은 거의 뭐 하루 종일 가래를 뱉기도 하고 잠잘 때 가래를 뱉느라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숨이 찬 분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뭐 일을 하는 거나 운동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머리 감기도 힘들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런 호흡기 질환이 있으시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우울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증상이 평소보다 나빠지는 이벤트가 자주 생기는 이제 악화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병원 생활이 엄청 길어지고요. 병원 생활을 하면 당연히 우울해지고 그래서 우울한 증상이 나빠진다라는 보고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그 증상이 동반되는 뭐 종류나
그것에 의한 이제 2차적인 삶의 질 악화 때문에 우울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치매인데요, 그죠? 알츠하이머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네, 알츠하이머, 뭐 인지기능, 치매 이런 건데 사실 뭐 이게 제가 전문 영역은 아니지만 이제 가까운 이제 교수님이 이제 뇌 건강에 대해서 이제 전공을 하시는데 예전에 한번 좀 문의를 드렸더니 저산소증 이벤트가 자주 생기는 사람은 인지기능 점수가 나빠진다라는 건 너무 자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 네. 그거는 너무 자명해서 산소 공급이 낮아지는 여러 가지 상황은 피하셔야 되는데 근데 비염 자체가 산소 공급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간접적으로 이제 상호 관계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여러 자료가 있을 수는 있겠고요. 직접적인 건 아니라 말씀드리고 다만 비염이 있을 경우 요즘에 이러한 인지 기능이나 알츠하이머의 치매가 생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이제 대기오염이라는 환경적 요소가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비염이 있으면 이제 비강염증이 심해지면서 그런 대기오염 물질들이 침착 및 침투를 잘한다고 돼 있고 그런 것들이 혈류를 타고 이제 머리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전이 제한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지 기능 저하에 영향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방치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그런 위험성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연관고리가 있겠네요. 저도 재밌네. 이번 여름 점점 더워지는데 요즘 이제 뭐 한국이 아열대 기후로 바뀌었다는 게 뭐 누구나 그냥 느끼는 건데 벌써 에어컨을 틀었는데 24시간 내내 풀가동 오케이 괜찮은가요? 전기세가 문제 아닌가요? 전기세도 문제죠. 누진세가 좀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 환자분들을 치료도 하지만 제가 이제 비염이 있어서 에어컨을 항상 틀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얘기처럼 너무 춥게 하면 기침이 나고 이제 에어컨을 또 틀었을 때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4시간 호흡기를 풀가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가동하시기 전에 사전 관리를 하신 다음에 목표 자체를 이제 외부 온도랑 좀 차이를 덜 내게 하시면은 기침이라든지 이런 게 덜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아시겠지만 24시간 풀 가동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네. 없으시고 정말 더운 시기에 하고 밤에는 뭐 줄이거나 끊고 뭐 타이머를 맞춰서 사용하시는 등의 그 정도만 사용하시면 호흡기 쪽으로 충분히 이제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간중간 전기도 아끼고 자원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하는 겸 자기 건강도 지킬 겸 해서 적정 필요한 시기에만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재밌게 지금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또 질문을 방금 주신 게 제가 사실은 궁금하고 이제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환기를 많이 안 하면 호흡기 건강이 많이 나빠질까요? 환기는 해야 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안 하게 된다. 공기청정기는 늘 사용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조금 무신경하게 되는 것 같다. 제가 이제 이렇게 24시간 내내 에어컨을 틀다는 질문을 들었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주로 이제 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질문 환기에 대한 얘기. 근데 밖에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힐 것 같다.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적인 요소 저희가 이제 대기오염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은 제일 문제가 실외 대기오염이 있고요. 실내 대기오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요리를 뭔가 굽거나 튀기거나 볶거나 하면 갑자기 공기청정기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생활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꽤나 높고 그 농도가 저희가 외부보다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조리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직업성 질환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석적으로는 이제 외부의 환경을 고려해서 적정 시간 환기를 하는 게 건강에 좋다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하게 되면 외부의 대기오염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그보다 두세 배 이상 일시적으로 대기오염 지수가 나빠지거든요. 미세먼지 지수가. 그래서 그것을 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규칙적으로 아무 때만 하는 게 좋지는 않고요. 보통 제가 나중에 살짝 준비도 했었지만 일단은 시간대도 중요하고 횟수도 중요합니다. 보통은 한 10분 정도 바깥의 상황이 괜찮을 때 이제 충분히 공기가 잘 통하게 하면서 환기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날씨가 좋으면 한 30분 정도 환기를 하면 안에 있는 상태, 대기오염 상태가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환기를 좀 한마디로 이제
똑똑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그 미국 연수할 기회에 그 환경 호흡기 질환 전문하는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미국은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청정 네. 공기인데 가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실내에서 생기는 공기 오염 때문에 또 미국은 또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걸 이해를 했는데 오히려 요즘같이 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밖에 많으니까 안에서 생기는 실내 오염에 의한 그 환경 오염도 생각을 잘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관련해서 이따가 정리를 좀 해주실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안 교수님께서 정리를 딱딱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에 꽃가루 날려서 아마 이건 시즌이 좀 지났는지 가을철에도 뭐 여름철 다 있으니까 꽃가루가 날려 창문을 못 열어두는데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환기를 일단 해야 되고 이제 환기는 적정 시간 10분에서 30분 사이를 공기가 아주 잘 통하게 맞바람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렇게 못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쓰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다만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일단 헤파 필터 정도를 쓰셔야 이제 미세먼지가 걸러지고 그 필터도 정기적으로 정해진 기점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시면 이제 환기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다음 질문 가기 전에 질문이 또 하나 추가로 올라오셨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50대 중년 여성분께서 2, 3년 전부터 속기침을 심하게 밖으로 심하게 안 하고 참으면서 하는 기침을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싶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주무시다가도 이런 기침을 할 때가 있다. 작년부터는 숨이 안 쉬어질 때까지 계셨는데 1년 통틀어서 2번 정도 했다고 하고 올해는 한 6개월에 두세 번, 자주 있는 증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숨이 안 쉬어진다는 호소를 하시는데 이게 호흡기 문제일까요? 다른 병에서 심장 쪽 문제라고 하는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앞서 사실 제가 전공하는 게 이제 기침도 있어서 이제 기침이 과민한 상태를 요즘에는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 기침 과민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침 과민 증후군에서는 무해자극 기침이라고 해서 평소에 저희가 기침 안 하는 환경에서 기침하는 것도 있는데 기침이 과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들보다 심하게 기침하는 경우도 병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이제 기침의 원인이 단독으로 있는 경우보단 그 안에 속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기저질환들이 있으면서 기침이 나빠졌는데 기저질환은 지나가고 기침만 남아있어서 내가 기침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문제는 그런 경우에 지금 뭐 언급 주셨다시피 기침을 발작적으로 하면 심한 부작용 중에서는 뭐 숨 못 쉬는 증상은 당연하고요. 왜냐면 저희가 기침이란 게 생각보다 많은 공기를 내뱉어야 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발작적으로 하면 폐 내부에 남아있는 공기가 없어서 숨을 못 쉬는 느낌, 목이 졸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들숨이나 날숨,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원하는 대로 이상하게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후두와 성대 쪽의 움직임이 문제가 생기면서 자기가 숨을 들여마시려고 할 때 성대가 안 열리면서 호흡곤란을 느끼시는 분도 생깁니다. 예, 그런 활동이 안 맞는 경우가 네, 조율이 안 생기는군요.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기침을 억제시키고 숨을 쉬게 하는 약간 목의 재활 치료 위주로 좀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 좀 한마디로 개선되긴 어렵고 근데 다만 이제 기침을 충분히 잡고 기침 전문 치료 클리닉을 받으면 그런 증상들이 점차 개선이 돼서 보통 한 4주에서 6주 정도 치료받으시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몸에 스스로 좋아지는 방법을 아시고 나면 다음번 이벤트 때 기침을 그렇게 오래 안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회피감으로써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면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인도 뉴스도 나오고 그러던데 다시 마스크를 끼는 게 나을까요? 저는 사실 호흡기내과 의사이면서 어쨌든 코로나 전에도 비말 마스크를 회진 때나 병원에서 항상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쓰다가 이때까지는 저는 그냥 약간 제가 안 걸리기 위해서 썼었는데 감기에
근데 이제 코로나 때 KF94 뭐 이런 걸 쓰면서 저도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급적 안 끼고 싶어서 안 끼고 싶다 안 끼는데 최근 다들 여러 매체에서나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 다시 유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저희가 뭐 1급이나 예전처럼 이제 법정 전염감염병이 등급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마스크 자체가 쓰는 거를 강제 공고할 수 없지만 제가 굳이 고민을 해서 마스크를 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어쨌든 면역이 약하신 분들, 예를 그렇죠. 들어서 60세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 질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평소에 끼신다고 얘기를 드리기보다 사람이 많은 환경 가실 때는 끼시는 게 좋겠다. 그게 만약에 내가 KF 이런 게 너무 답답하다면 비말 마스크라도 끼시는 게 좋고 원칙상으로는 KF94 정도를 써야 이런 감염을 그래도 줄일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께서는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호흡기 질환, 중증 호흡기 질환을 주로 보는 의사긴 하지만 첨언을 드리면 이제 마스크라는 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제 비말이나 이런 거 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이 많고 우리가 이제 KF94나 우리 의료용으로 쓰는 N95는 사실은 마스크라고 안 하고 호흡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 밀폐가 돼서 결국 내가 호흡을 그래서 그러니까 필터 같은 거죠. 필터 역할을 통해서 호흡이 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황사 마스크 같은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뭐 코를 열어놓는다든지 일부 밀폐가 잘 안 되게 사실 돼 있을 때는 특히 이제 사람이 많거나 밀폐된 환경에 들어가서 꼭 정확히 쓰시고 싶으면 주의를 해서 착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고요. 안태준 교수님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가 이제 환경과 호흡기 건강이어서 이제 환경 자체, 뭐 호흡기 자체에 대해서 사실 뭐 간접적으로나 뭐 이제 이미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재미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선 에너지를 쓰는데 열을 태우기 위해선 결국 산소가 필요한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고 산소를 태우고 난 이제 노폐물을 제거를 하는 기능이 호흡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저희가 의학적으로 생체 징후를 4가지를 얘기할 때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폐는 보통 이렇게 오른쪽에 3옆, 왼쪽에 2옆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안에는 한 이제 나노미터 단위의 이제 폐포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요새 혈관들이 이렇게 그물망처럼 작용을 하면서 들어온 공기를 몸쪽으로 이제 한마디로 확산시켜서 이제 숨을 쉬게 해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감이 잘 안 오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몸에서는 일단 노폐물로서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산소가 소모가 됩니다. 그것을 폐가 기능을 해서 산소를 넣어줘서 심장을 줘서 결국 전신에 필요한 장기에 산소를 주는 게 목적인데요. 이러한 폐포가 지금 스스로 이제 흉곽을 보시면 사실 폐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몸에서 부피나 이런 것들로선 제일 큰 장기이기는 한데 수치상으로 보면은 뭐 크게 잡으면 4리터 정도 되고 무게는 공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작습니다. 1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폐포 개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그란 풍선 주머니 같은 게 몸 안에 한 3억 개 정도 있고요. 그 폐표 면적을 다 피면 배구 경기장만 합니다. 네, 사실 그렇게 큰 장기이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은 것을 통해서 기능을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되게 몸에서 아주 중요한 생체 기관이구나. 그래서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몸이 나빠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한 번 숨을 쉴 때 편안한 상태에서 한 400에서 500ml 정도 공기가 들락날락합니다. 그런 것이 1분으로 따지면 분당 5에서 8리터고 가만히 계셔도 한 10,000리터 정도 숨을 쉰다고 되어 있고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20,000리터 정도로 계산을 되는데 그게 유조차 1대 내지 2대 정도 볼륨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그 정도 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는데 결국은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폐 쪽은 건강 자체가 바깥에 있는 환경, 대기 상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되게 중요하고 환경이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환경이라는 게 뭐 한자든 뭐 사전적 정의든 이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대기 환경은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물리화, 생물학적 요소에 의한 다양한 것들을 말을 하고 뭐 온도부터 습도, 뭐 오염 물질 다 말을 하는데 이런 것이 대기 오염이라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자연적인 환경이든 인위적인 환경이든 결국 인간에게 불쾌감을 주고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모든 것을 대기 오염이라고 현재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저희가 오염물질 말고도 날씨가 변하면 감기가 걸리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런 이유는 추울 때 저희 나라에서도, 이게 저희 나라 데이터인데, 인플루엔자, 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호흡기 융합세포 바이러스, 그리고 과거로부터 코로나 때까지 유명해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많이 돕니다. 이렇게 추우면은 저희 몸 안에 있는 정상적인 면역계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방어막을 이루고 있는 폐포 구조물들이 손상을 입으면서 외부 물질이 취약해져서 감기가 잘 걸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듯 환경에 의해서 단순히 온도 변화만 있어도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이제 습도 자체도 저희가 너무 건조한 환경이나 너무 습한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저희 나라 이제 데이터긴 한데요. 이제 결국은 적정 습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기침, 가래 같은 것이 나빠지고 습도를 잘 맞추면 기침, 가래를 좋아지게 할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도나 습도 이런 것들이 되게 호흡기 자체 증상과 건강 영향에 많이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염물질부터 이런 환경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고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들 이제 이 사진은 이제 43년의 로스앤젤레스 사진입니다. 뭐 대기가 이 정도 상태였다고 하고요. 42년 런던은 이랬습니다. 앞에 보이질 않고 옆에 건물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런던 스모그와 LA 스모그로서 대기오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되게 유명한 사건들 중에 하나이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급성 호흡기 증상과 호흡기 감염으로 사망을 했었습니다. 50년대 저희 나라는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볼 수 없는 하늘인데 이렇게 깨끗했던 나라인데 현재 런던이 이렇거든요. 런던은 엄청 좋아졌습니다. 거의 정상까지 돌아왔고, 이게 나라의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고 하고, 하지만 현재 서울은 전 세계에서 세네 번째로 남 좋은 대기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잘 알려져 있죠.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공기에 떠다니는 건 알겠고 불쾌하긴 한데 냄새도 안 좋고 시야도 가리고 건강에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 사실 대기오염 물질은 이렇게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분류하기도 하고, 가스의 성상에 따라서 뭐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뭐 일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로 나누게 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대기에 떠다니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몸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 들어와서도 염증 물질들을 일으키면서 뭐 산화 손상 등을 일으켜서 이제 폐를 나쁘게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미세먼지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작은 먼지인지 알겠는데 얼마나 작으냐, 머리카락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거의 어렵고, 모래사장에 보시면 그런 모래알 하나 알갱이보다 훨씬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먼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대기오염이 정말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 국내 자료에서는 초미세먼지를 단기 노출만 돼도 연간 2,200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있고, 장기 노출에 의해서 연간 2만 명 정도가 더 사망을 하고 있다. WHO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초과 사망이라는 개념이 결국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사망하는 거거든요. 연간 700만 명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어서 결국 사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삶과 죽음에 관련된 문제라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저희가 서울 기준이니까 서울에 있는 성인 남성이 만약에 이제 평균적으로 미세먼지가 PM10, PM2.5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노출이 되면 이걸 전환해서 계산을 해보면 하루 호흡량 2만 리터로 계산을 했을 때 연간 한 알약 크기 한 반알에서 한 알 정도 사이에 독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 독약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몸에 나쁜 예후를 준다는 것이고, 작기 때문에 몸에서 물리적으로 거르지도 못하고, 또 너무 작기 때문에 폐에 있는 정상 면역계가 그걸 방어도 못하고 폐 깊숙한 곳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인 폐에 있는 구조물들을 결국은 손상을 시키는 여러 기전이 병합이 되면서 외부에서 노출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 특히나 바이러스와 감염 문제들을 더 나쁘게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정상적인 면역계로 있는 대식세포라는 것들도 이제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고 나면 오른쪽까지 변하면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면역 자체가 떨어지는 게 여기서 기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너무 작기 때문에 혈류를 타고 전신에 돕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뇌졸중, 심혈관 질환의 악화나 발생들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고,
뭐 장기적인 데이터로는 뭐 폐암도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장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오염이 폐 쪽을 뿐만 아니라 폐를 입구를 통해서 전신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은 잘 알려져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결국은 장기 노출, 단기 노출이 노출되고 어떻게 나가면 되지 않느냐. 사실 문제가 안 나가서 문제고요. 저희가 나이 드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꺼멓게 된 게 결국은 누적되어 있는 미세먼지에 의한 변화인데 늙어갈수록 계속 누적이 됩니다. 이게 여과되는 방법이나 노출 등에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자체가 현재 저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의 노후의 문제, 그리고 다음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폐 기능도 대기오염이 심할수록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달도 늘어난다고 되어 있고, 폐암이 저희가 계속 발생자 수가 올라가고 암 사망자 수는 거의 압도적 1위입니다. 이런 폐암들도 1년, 3년, 5년, 10년 노출량에 따라 이제 뭐 완전 정비례는 아니지만 점차 증가하는 경향성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도 미세먼지 심한 나라가 많이 걸리고 사망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이러한 미세먼지 자체가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또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대유행이 또 생긴다면 미세먼지가 심한 쪽이 나빠진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미 과거 경험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탈리아에서 진행됐던 연구인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것을 이제 진하게 표현하고 사망을 진하게 표현한 게 거꾸로 보니까 그 나라의 대기오염 지표와 거의 비례하게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19 자체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넘어가고 있고 이제 변이들이 생기곤 있지만 어떤 바이러스든 호흡기 쪽은 다시 대유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1년, 3년 이런 누적 노출량에 영향을 주는 걸 생각을 하면 대기오염을 조절 안 하면 대기오염이 나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그냥 사망 자체랑도 관련이 있고요. 그 사망 원인이 뭐가 됐든 오른쪽 표에서 보든 호흡기 질환이든 뇌졸중이든 폐암이든 뭐 혈관 질환이든 다 계속 비례하게 대기오염은 저희의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저희는 그걸 잘 아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여러 이걸 청취하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들께는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대기오염이 심한 날 저희가 나가서 활동을 하면 며칠 뒤에 목이 아픕니다. 뭐 목이 아프고 감기 걸리고 이상한데 이런 것이 생기고 가족분들 중에 나이 있으신 분들이 미세먼지 많은 날 나가면은 갑자기 감기 걸려서 막 병원 입원하고 이런 것도 보실 수 있는데 보통 대기오염이 생기고 한 1주에서 2주 뒤에 피크를 그런 것들이 찍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데 예방하는 방법이 저희가 현재로서는 회피밖에 없어서 대기오염이 심한 날을 피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날 굳이 나가야 되면 마스크를 쓰고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마스크인데요. 마스크 차폐율이 한 90%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정치란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결국 코리안 필터 94, 99 이런 약자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통해서 여과가 되는 게 90%니까 외부 공기가 나쁠 때 그 필터를 통해서 나쁘게 들어온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거고 비말 마스크는 저희한테 나가는 걸 막는 목적이라면 이런 거 들어오는 걸 막는 목적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하면 숨이 찹니다. 숨이 차서 호흡기 질환 중에서도 호흡기가 안 좋은 분들은 좀 전문가의 상담 후에 마스크 착용을 좀 권고를 받든 안 받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제가 이것 때문에 환기 내용을 준비를 했었는데 대기오염이 심해도 실내 대기오염의 급성기 정도는 훨씬 심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좀 환기를 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3분에서 10분 정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길면 날씨 좋으면 30분까지 하는데 여기서 약간의 팁을 드리면 저희 에어코리아라고 해서 이미 대기오염 지표를 나라에서 공고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대기질 지표 보는 앱들도 엄청 많습니다. 보면 새벽에 대기오염이 심해지고요. 출퇴근 시간은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해서 환기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건 집에 누가 있어 주실 때 가능한 방법이지만 적어도 아침에 기상 후에 한 10분 정도 환기하는 것은 저는 모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그런 환기를 못하는 여과를 헤파 필터가 되는 공기청정기 사용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60세 이상의 사실 예전에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70세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내가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생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기저 질환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조절하셔야 그 악화를 막습니다. 근데 문제는 60세 이상에서 호흡기 질환 유병률이 상당히 높다고는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뭐 담배 피는 분한테는 30% 이상까지도 보고되고 있고 담배 안 피는 60세 이상에서도 한 20%에서 보고가 되고 천식도 15%인데 이러한 것이 간단히 비교하면 거의 당뇨 고혈압만큼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왜 검진을 얘기 드리냐면 이것을 알고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비율은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셨을 때 폐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 과정에서 기관지가 변하기 때문에 질환이 생기는 거라 그런 질환들이 생기는 분들은 병원에 방문해서 내 질환을 조절해야지 외부 환경에서 버티는 힘이 생긴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을 정리를 해서 제가 딱 2장으로 했는데 호흡은 필수고 2만 리터 호흡하니까 저희가 숨 쉬는 건 되게 중요하고 외부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외부 환경은 뭐 온도, 습도, 대기오염 물질 다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고 폐뿐만 아니라 전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런 것들은 뭐 여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셔야 저희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뭐 국민의힘에 의해서 이런 환경 개선을 유도를 하면 장차적으로는 그런 것이 시스템화되면서 우리나라의 환경은 좋아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런던 스모그나 LA 스모그를 거치고 나서 아예 나라에서 시스템화해서 현재로서 이제 깨끗한 공기 저희 외국 나가면 너무나 공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여러 시민들의 힘으로 통해서 이제 국가 시스템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노출된 지금 직후뿐만 아니라 나의 3년 뒤, 4년 뒤, 5년 뒤 건강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내가 대기오염이나 환경 개선을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질환이 내가 있을 것은 미리 찾아서 잘 예방해서 선별해서 조절하고 외부 환경이 나쁠 때는 피하고 이제 실내 대기오염도 있기 때문에 환기를 잘하고 공기정정기 잘 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질문 들어온 게 그러면 평상시에도 마스크는 필수인가요? KF 몇 정도 써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평상시에도 마스크는 필수인가? 사실 저희가 뭐 황사 대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고령인 분들이 황사가 심하거나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이럴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한다 정도인데 호흡기가 나쁘신 분들, 폐활량이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씀으로써도 숨이 차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 후에 그걸 쓰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KF가 붙은 것을 쓰시면 됩니다. 뭐 사실 99까지는 좀 어렵고 보통 미국에서는 N95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K94 정도는 쓰셔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비말 마스크는 사실상 아까 이제 정치란 교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동양인의 얼굴 구조에 정확히 맞추려면 눌러 써야 되는데 그 눌러 쓰는 것 자체를 안 하면 사실 공기가 다 들락날락하기 그쵸.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고 돼 있어서 그냥 마음을 위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히려 비말 마스크를 쓰셔야 될 때는 내가 감기가 걸린 것 같을 때 그때는 남들한테 비말로써 뭔가 다른 바이러스를 사람들은 전파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KF가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비말 마스크 써서 자기 이제 침 튀는 것만 막으시면 돼서요.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이제 워낙 러닝하고 네. 등산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는데 궁금해 하세요. 요즘 이제 앱에 잘 나오니까 수치가 네. 대기오염 수치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얼마 이상이면은 운동을 하지 말아라. 아니다. 그 정도지만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에서 나가서 어느 정도 하는 게 낫다. 기준이 있나요? 되게 어렵죠. 네. 되게 어렵고 사실 제일 문제가 WHO 기준보다 저희 나라 기준이 2배 정도 한마디로 나라의 뭐 상황을 고려한 거지만 그렇죠. 2배 정도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도 그냥 좋다 이렇게 공고가 되고 WHO 빨간색인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렌지색이고.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저희 나라는 초미세먼지 노출이 WHO 기준에 개인적으로 만족되는 환자분들이 없더라고요. 거의 높음으로 항상 유지가 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환경 자체가 저희 나라는 이미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걸 좀 그것만 보면 고민을 운동을 못 하겠네.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질환인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내 운동을 추천을 드리고요. 젊은 분들은 이제 날씨 봐가면서 근데 이게 또 다른 게
대부분의 측정소가 꼭 도로 옆에 있는 건 아니어서 활동하는 거 좀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좋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제 운동하시는 것을 권고하는 편이고 다만 천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저는 이제 실외는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 그게 참 어렵네요. 우리나라 기준도 조만간 바뀌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질문 중에 국가에서 시스템화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하다 또 이런 정책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답 사실 이제 이게 저도 이런 비슷한 강의를 다른 데서 하면서 좀 알아본 내용인데 이제 LA도 지금도 가면 사실 LA 고층 빌딩이나 이런 데 가서 밑에 내려보면 아직도 이제 대교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지고 있는 중이고 그래도 파란 하늘이 보이는 정도까지는 개선이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한마디로 저희가 대기오염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연료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산화물이나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라든지 그러니까 배기가스, 이산화질소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먼지와 같이 물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들을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제 절감 조치했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해라라는 식으로 가이드를 주면서 뭐 전기차도 뭐 사실 권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조절하더니 좋아지더라라는 식으로 이제 보고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배출량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뭐 단순히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저희 나라는 탄소 배출량 자체가 세계 제 기억하기에 탑 한 6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란 게 꼭 이제 연료에서 나오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문제예요. 저희 나라에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이런 거 넘어오는 비율도 있지만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의 많은 비율이 저희 나라 자체에서 생성되는 것도 많다고 이미 연구에서는 밝혀진 바가 있어서 둘 다 결국은 관리가 되는데 뭐 시스템이라는 게 얘기한 게 뭐냐면 저희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중요성을 갖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그런 걸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도화를 해야 국가의 전체적인 이제 대기오염 사태라든지 환경이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하나 어떤 분은 호흡기 건강하고 물 마시는 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뭐 연구 결과도 있나요? 연구 결과 자체는 사실 그런 연구는 있습니다. 이제 가래 끓는 분들한테 가래를 이제 뱉어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가래가 묽어져야 뱉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담제를 통해서 이제 가래를 쪼개거나 이제 그게 점도를 낮추거나 하는데 그런 거와 병합해서 한마디로 물을 많이 마셔야 가래가 묽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많이 먹는다는 게 저희가 생각보다 요즘에 건강 앱 중에서 물 좀 마시세요 이런 앱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도 안 먹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적정 수준 이상으로 먹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폐 자체에 쌓여 있는 노폐물들이 제거되기 쉽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에는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주의하실 점은 투석하시는 분이나 콩팥 질환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예외로 한 말씀입니다. 네. 요즘 또 반려동물 많이 키우는데 관련된 질문이 또 나왔네요. 알러지가 없는데도 반려동물 키우면 털 때문에 호흡기 건강에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앞서 얘기 드렸지만 폐에 깊숙하게 침투할 수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의 사이즈고요. 저희가 호흡기에서 기침을 하는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털들을 내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반려동물 키우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털이 날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먼지가 많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폐로 들어온다기보다 사실은 그거로 인해서 기침 자극 증상이 날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이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식으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도 해봐 드리고 이제 문제 있나 없나 봐드리는데 그런 물질에 의해서 급성기 이제 한마디로 알러지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 갑자기 뭐 피부에 뭐 발진이 돋거나 숨이 차거나 이런 식으로 노출되자마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회피를 해야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털 관리만 잘해도 그런 이벤트들이 줄고 결국 그런 물질들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만 관리하더라도 폐 쪽에는 무리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애견가들도 고양이도 요즘 많이 키우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추가로 온 질문은 평소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지키면 좋은 작은 습관들을 뭐가 있을까요? 또 질문 주셨네요.
이게 사실 호흡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런 환경 바꾸는 거는 제가 이미 얘기를 드린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주로 뭐 이제 정치란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호흡기 환자분들이 이제 주로 만나는 분들이나 입원한 분들 보면 70대, 80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많으세요. 운동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같은 폐 기능을 가지더라도 폐가 나이 들면서 손해 보는 건 저희가 돌릴 수가 없거든요. 폐는 재생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같은 걸 가지고 잘 활동을 하려면 똑같은 볼륨을 가지고 있는 폐로도 운동이나 이런 걸 잘해서 기능을 좋아지게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경시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습관,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30분 이상 운동을 별로 추천은 안 드려요. 나이가 있으시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 기반의 이제 맥박수 기반의 이제 숨찬 정도의 강도를 올렸다 낮췄다 하는 운동을 기반으로 한 30분 정도 주 3에서 5회 정도 뭐 가이드라인에서는 주 5회까지 하라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네, 전 이틀에 한 번 정도 하시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나라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먹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병적인 상태에서는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병적인 상태가 아니라 평소의 건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뭐 다른 나라 협회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거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라. 근데 따져보면 너무 건강에 좋은 음식들밖에 없어요. 사실 뭐 채소, 과일 이런 거 위주고 두 번째로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유청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상태와 근육을 유지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 그리고 주변 환경 정리 습관을 가지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폐의 기능은 연세가 들면서 30대 이후에 꺾여서 낮아지기 마련인데 예, 저는 이제 그런 비유를 잘 듣는데 우리 이제 유명한 축구 선수들 보면은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아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무릎 관절 주변에 근육이 워낙 좋으니까 잘 견디고 살고 운동을 끊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증상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폐 기능이 줄지만 그 폐 기능을 대신할 수 주변에 도와주는 여러 호흡 근육들이 결국에는 근골격계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지키는 노력을 하시면 특히 심폐는 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안 교수님께서 마무리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또는 환경에 관련된 호흡기 건강 특히 주의하면 좋을 거 정리를 좀 몇 가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 얘기 드린 내용이지만 그냥 짧게 몇 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우선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호흡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개인의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뭐 약을 쓰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적으로 뭐가 당장 개선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서 이슈화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를 좀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해서 저도 오히려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좀 요약을 했던 건데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스스로 몸에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끓거나 숨이 차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호흡기 질환이 있나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고 그게 있다면은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조절을 하시는 게 주변 환경 영향을 안 받는 내 몸의 폐 상태를 좋아지게 하는 게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은 당연히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시는 게 폐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특정 제가 뭐 언급드린 건 아니지만 과거 연구에서 영양 상태가 나쁠수록 폐 기능이 나쁘다. 뭐 안 좋은 당류를 먹으면 폐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재밌는 뭐 연구 결과도 있어서 좋은 음식을 잘 먹고 그거를 이제 몸에서 결국 구축할 수 있는 운동이나 이런 자극을 통해서 유지하시는 게 기본으로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주변 환경 정리.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와 저희가 아니라 이제 국가적 차원이나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다른데 주변 환경을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당연히 먼지가 많고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고 정리를 하면서 청소도 하고 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호흡기 건강에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시간 정도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안태주 교수님의 전문 분야인 환경과 호흡기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과학회에서 운영하는 속닥속닥 채널에서 여러 좋은 테마들을 저희가 돌아가면서 라이브로 그리고 녹화해서 다시 편집해서 보시기 좋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